만화책에 보면 플러스 조리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오드르베, 앙뜨레, 앙뜨르메 같은 용어들이 나오고요. 이건 사실 서민들이 사용했었던 용어는 아니고 귀족들이 사용했었던 용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문화에서 사치하고 향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는데요. 루이 14세 때 만들었던 왕립 국립학교에서 만들었었던 오트 퀴즌이라는 현재 프랑스 궁중 음식이 있고요. 루이 14세 때는 만찬을 즐겼었는데 만찬이 춤과 마술을 포함해서 14시간 정도 이상을 즐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장 잘 나타냈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1996년 덴마크 영화인 바베르트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대혁명 이후에 가족들이 말살당한 프랑스 요리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화려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오드브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드불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식 전에 나오는 식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에피타이저, 우리나라식으로는 전체 요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태리 용어로는 안티파스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앙뜨레 같은 경우에는 식사 중간에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서 메인 음식 전에 나오는 음식들을 얘기하고요. 지금에서는 서브 메인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앙뜨레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져서 디저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데세르라고 해서 디저트는 따로 있고요. 앙뜨레메 같은 경우는 춤과 마술이 같이 어우러져서 식사 중간에도 디저트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야채나 디저트, 단 음식의 디저트들을 식사 중간에도 같이 마술이랑 함께 즐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과 더불어서 사실 와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마셨을 텐데 그 당시 와인은 어땠을까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랑스의 음식 문화엔 너무 어려운 용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이 식문화에서 이 와인은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이 포도즙을 으깨어서 이제 와인을 만들었을 때 이걸 걸쭉한 상태에서 마셨다고 해요. 근데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얘네들을 바로 걸쭉한 상태에서 마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을 타서 이제 마셨다고 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식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맑은, 그러니까 깨끗한 그런 식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와인을 이용을 하면, 근데 특히나 이제 발효가 된 포도주는 이게 곧 식초거든요. 이게 소독의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깨끗한 식수를 얻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수를 대신해서 와인을 음료로 음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때 당시 프랑스에 그런 그 식수에 많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프랑스 파리의 모습은 1789년도에 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의 당시의 파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다니는 큰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들 위주고요. 그 골목길에 이제 마차나 이제 보행자 정도만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좁은 골목길에다가 상수도와 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을 물이라든지 그리고 오물 같은 것들이 그 처리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와인 문화가 조금 더 발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돌아왔는데 매독이 같이 갔었던 대원대사에 또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매독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에서 전염병처럼 이렇게 돌기 때문에 공중 목욕탕 전체를 당시 파리에서는 없애는 상황이었어요. 전 시민들한테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독 문제까지 있지. 그리고 당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설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목욕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쓰는 오물이 나오잖아요. 좀 말하기 좀 껄끄럽지만 이게 오물도 있고 똥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골목길에다 이렇게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도시의 모습, 도시에서의 악취 이런 것들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에서 또 와인이 아니라 향수가 더 발달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콜레라라고 들어보셨죠? 콜레라가 당시에 이제 막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식수의 그 오염 때문에 이제 콜레라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코비드 같이 수백만 명이 당시에 많이 사망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마르탱 운하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파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현재는 그 주변이 이제 카페라든지 편집샵 이런 거로 되게 예쁜 동네인데 원래 이거가 만들어진 목적은 상수도 하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거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질병이 이게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분명히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1인 중심,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좁은 골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인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좁은 골목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도 당연히 왕이 있었고 왕에 따른 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군사들은 총칼로다가 무장을 했는데 시민들은 집에서 곡괭이, 빗자루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이겼냐. 이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좁고 길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막으면 군사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목을 하나하나 시민들이 점령을 해 나가면서 혁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공도 뭐 얘기를 제가 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 혁명 하면 이게 왜 시작됐느냐. 뭐 재정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까 앙뚜아네트 얘기 하셨잖아요. 사치가 너무 심했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묘사를 좀 하고 있나요? 만화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와 도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그 사치와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이 좀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좀 오해받는 부분 중에 실제로 목걸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 사건 때 처음에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사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실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목걸이를 보고 이 목걸이 가격이면 군함 2척을 갖다가 살 수 있는데 안 사겠다고 실제도 말을 했었고, 만화에서도 이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처럼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도박을 조명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삼부회가 마치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로 만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만화다 보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이렇게 학습 만화처럼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하고 나가는 지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3부에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프랑스 혁명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배경을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다들 얘기 나오는 거는 왕실의 사치,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재정적 문제가 왜 생기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왕실의 사치가 있고, 또 하나의 뒷얘기가 미국의 독립혁명하고 또 독립혁명의 독립전쟁이죠. 전쟁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은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는 영국령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지금도 축구할 때도 엄청 열심히 하죠, 서로.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사이였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금전적인 것, 그리고 무기 같은 것들을 미국의 독립정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왕실의 사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중국에는 재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주변 국가한테 실은
좀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주변 국가에서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3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부회는 귀족이 있고요. 성직자가 있고 우리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일반 시민 계급, 이 세 개의 모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3부회가 모였으면 한 100명이 모일 수 있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열심히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세 개의 그룹이 따로 모입니다.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귀족 그리고 시민. 근데 당시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이 재정 문제를 일반 시민 계급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OX 같은 문제인데 당연히 그러면 성직자 그룹, 귀족 그룹은 당연히 일반 시민 계급한테 세금을 더 걷고 싶어 했을 테고 시민들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2대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것을 해도 이 문제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결정이 이렇게 났지만 일부 성직자 그룹에서 시민 계급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시면 귀족과 시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시민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는 선택이 가능했죠. 뭐냐면 귀족 계급 출신의 성직자 그리고 일반 시민 계급 출신의 성직자가 있는데 시민 계급 출신의 일부 성직자들이 3부에서 시민 계급 편을 뒤에서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혁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화를 보면 그 당시 시민들의 빈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고, 빵 하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보면, 왕실의 귀족들이 그런 시민들을 되게 벌레 다루듯이 해요, 실제. 자기가 마차에서 아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았다고 해서 총을 쏴 죽이는 장면도 실제 만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빈곤한 시민들과, 그러니까 생존이 이제 필요한 굉장히 빈곤한 시민 계층들과 왕실의 사치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실의 사치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정말 이 왕실의 사치가 있었던 거는 이 무능력한 왕들로 대표되는 왕들이 있죠. 뭐 루이 14세, 15세, 16세.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증손자인 15세에게 빚을 전가시켰고요. 또 15세는 또 16세. 16세에 이르러서는 국가 예산의 절반이 거의 빚으로 이제 탕진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루이 15세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비선 실세죠. 애첩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담 폼파두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잔 앙뚜아네트 푸아송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점술가가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나중에 왕의 여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극성맞은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교양이라든가 상식과 같이 이렇게 왕의 여인이 되기 위한 어떤 교육 수순을 밟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야심가였어요. 그래서 파리에 개인 살롱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살롱을 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 예술가나 아니면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본인의 어떤 미모를 좀 뽐내면서 뭔가 본인의 존재를 왕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녀의 어떤 이런 야심은 정말 먹혔고요. 그래서 24살이 되었을 때 왕의 최고 권력을 가진 애첩이 됩니다.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정말 패션이면 패션, 뭐 보석, 뭐 역사 예술에 정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실제 여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느냐?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5세와 이 애첩인 이 마담 폼파두르가 즐겨 마셨던 와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토카이라고 하는 헝가리 와인입니다. 사실 이 헝가리에서는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못했는데 이 프랑스 왕실에서 이렇게 와인을 먹다 보니까 너도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와인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와인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곰팡이 난 포도로 이 와인을 만듭니다. 교수님도 혹시 곰팡이 난 포도로 만든 와인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런 곰팡이 난 포도를 와인에서는 뭐 우아한 부패 또는 이제 뭐 고급스러운 어떤 부패, 그래서 노블롯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뭐 한자로 이야기하면 귀부, 뭐 이렇게 귀하게 부패했다라는 건데, 전 세계에는요, 이러한 포도로 만든 세계 최고의 달콤한 와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헝가리의 토카이, 그리고 그 프랑스의 소테른이라는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트로켄 베렌 아우슬레제, 좀 이름이 어렵죠. 네네. 이런 와인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 왕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와인을 두고, 토카이를 두고, 아, 정말 이 와인은 왕의 와인이고, 와인 중에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했고요. 이렇게 마담 퐁파두르, 즉 비선 실세가 즐겨 마시던 이런 와인이다 보니까 이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한 그런 와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격도 비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치를 정말 일삼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당시 이렇게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평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